네, 공시로 보는 주가, 좀 지루한 글로 된 공시를 또 재미있게 전해주고 있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재미있는 공시 이야기 기대해볼게요. 네네. 오늘은 특히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뜨거운데 그렇죠. 그 기업이 스타트네요. 그렇죠. 네. 원래 지난주 가장 큰 공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수주인데, 맞아요. 네, 이걸 제가 다루기에는 너무 큰 이슈라서 네, 굳이 뭐 제가 안 다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네. 원준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그 열처리 소속로 장비를 제작한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쪽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지난주에 보면 이제 포항에 양극재 2단계 생산용 열처리 장비를 공급했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장비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속로 장비는 양극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장비인데, 이제 원재료를 가지고 있으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혼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이 됩니다. 이게 열이 조금만 달라져도,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이게 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불량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경쟁사도 일본의 노리타케랑 하나,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강도가 약하다는 것 자체가 이 산업 자체의 기술력에 대해서 좀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하나를 제치고 점유율 1등인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 포스코 퓨처엠의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을 향해서 이제 수주를 한 거니까, 이 포스코 퓨처엠을 보면 최근에 4월에 포항 공장 투자 발표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7월에 광양 공장 투자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포항 공장 투자 같은 경우에는 6,148억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원준이 1,360억을 이번에 수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코 퓨처엠의 투자 대비해서 보면 22%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투자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투자했던 거랑 비교했을 때 원래 이제 포항 1공장은 그러니까 3만 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 포항 2공장 같은 경우에는 4만 6천 톤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한 1.5배 정도 되는 규모인데, 특이한 게 기존의 소속로 투자 수주가 442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1,360억으로 규모가 거의 3배 이상 늘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확인을 하고 싶은데 회사 쪽이랑 네. 아직 연락이 안 돼서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거를 10,000톤당으로 확인해 보면 기존의 네. 투자가 150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또 원래 이 정도가 나올 거라고 봤었고, 아마 단가가 조금 올라가져서 그래도 한 180억에서 190억 정도 될 거라고 봤었는데, 이번에 거의 30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소속로의 단가가 높아진 거냐, 아니면 기술력이 좀 더 필요해졌던 거냐, 이런 건지, 아니면 EPC라고 해서 전반적인 이제 엔지니어링 공정 자체가 들어간 건지, 요거는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수주 규모 자체가 늘었다. 그리고 어떤 이유든 사실상 좋은 쪽으로 그렇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톤당 지금 수주 규모가 훨씬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수주에 있어서도 아마 그 기존의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높아졌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광양 공장 투자 증설 발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4월이 포항 공장 증설 발표였고, 다음 7월이 광양 공장 증설 발표였는데 4월의 수주가 지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7월에 광양 공장 투자가 포항보다 조금 더 큽니다. 5만 톤이 넘어요. 그러니까 원준이 이것까지 수주한다 그러면 추가로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원준의 수주 잔고가 1,166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주로 2,000억이 넘어가는 거고, 광양을 수주한다 그러면 뭐 3,000억까지 넘어가는 그런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추가 수주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 포스코 퓨처엠의 소속로는 이 회사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네. 추가 수주의 가능성은 거의 뭐 거의 확정돼 있다고 봐도 됩니다. 네, 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보면 시장에 우려가 있었던 게, 너무 포스코 퓨처엠 일변도다라는 의견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게 참 리스크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양극재 쪽으로만 있었다. 요게 이제 두 가지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원준의 사업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양극재뿐만이 아니고 실리콘 음극재랑 전고체, 탄소 섬유,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대주전자재료에 한번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음극재에 대한,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가 증설을 한다 그러면 음극재 수주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통과가 있었잖아요. 오늘도 전고체 흐름 좋고 네. 그게 정말 큰 호재로 또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준이 왜 주목 못 받는지 저는 좀 의외일 정도인데, 이 회사가 2021년에 미국의 이제 퀀텀스케이프라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사가 있어요. 여기에 소속로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전고체를 한다 그러면 여기가 그 소속로 관련된 수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체 관련된 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 드리는 거고, 이 회사가 그러면 이제 양극재 기반의 회사에서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뭐냐라는 건데,
20년, 2020년에 독일의 아이젠만 서멀 솔루션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이 회사가 1888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업력이 있고 기술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원준이 이 추가적으로 그 열 처리 관련된 추가적인 더 노하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어요. 더 큰 노하우를 확보해서 이제 응급제 쪽이 아마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관련된 기술을 확보해서 추가적인 장비를 이제 납품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성장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준이 했던 장비는 RHK라는 장비였는데 이제 신규 장비로 이제 PK라고 하는 장비를 좀 더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에코프로 BM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원준도 아마 탄력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벌써 3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기관의 수급까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비 공급 계약 소식만 보면 양극재 관련된 기업으로만 볼 수 있는데 공시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실상 전고체 관련주로도 충분히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성장 동력으로는 음극재 쪽의 움직임까지 있기 때문에 원준의 추가적인 흐름도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다음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이번에는 보로노인데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기업. 표적 항암. 네, 이거 근데 저 내용이 회사 관련된 건 아니고. 아, 그래요? 네, 사실 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런 의견도 들어봐야 하니까 그렇죠. 확인해 볼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지난주에 좀 특이한 공시가 있었어요. 네? 이번에 그 보로노의 최대 주주가 김현태 대표님인데 네. 이 김현태 대표의 주식담보대출이 250억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일방적으로 이 담보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이게 특이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대출 받았던 이유 자체가 보면 보로노이가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네. 이 유상증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 김현태 대표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대출을 받은 거였거든요. 이 대출 받은 것도 보면은 8월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3개월 됐잖아요. 근데 김현태 대표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게 1년 약정을 했고 3개월 단위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 3개월 만에 지금 바로 상환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아마 지금 당장 이게 반대 매매로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이게 보호예수 물량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반대 매매로 나올 수가 없는 물량이긴 한데 이 관련된 이제 배경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85만 주가 잡혔거든요. 근데 김현태 대표이사의 주식수가 663만 주예요. 원래 이 회사,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이 처음에 얘기할 때 담보 비율 200%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200% 밑으로 떨어진 건 맞긴 해요. 250억을 대출 받았는데 지금 그 보유 지분의 가치가 350억이기 때문에 담보 비율 밑으로 내려온 건 맞긴 한데 추가적으로 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식수가 600만 주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한국투자증권은 이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한국투자증권에서 또 한 번 이걸 사고를 쳤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이오플로우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실 한가를 가기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오플로우가 그 최대주주 김재진 대표가 역시나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이 이오플로우가 거래가 정지가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거래가 정지가 풀리자마자 11월 16일 날 200만 주 중에서 200억 중에서 100억을 그냥 반대 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굉장히 뭐 공격적이라면 공격적으로 지금 자금을 회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저는 우려가 되는데 뭐 은행들이 뭐 시장 좋을 때는 막 우선 빌려줬다가 비 오니까 우선 뺏는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자금이 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시장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건지 명확한 이유가 사실상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한국투자증권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 움직임이 시장에는 좀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당장 보로노이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담보대출을 받았던 것들에서 그러니까 자금을 옥죄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일반 지금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옥죄다 그러면 일반 주주들이 받은 신용이나 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이 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연장이 안 되는 종목들이 주가 이상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지난주에 VT가 그랬어요. VT가 신용이 추가적으로 연장이 안 되면서 주가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뭐 다이먼님도 지금 대주주 반대 매매라고 올릴 정도로 이런 이슈로 가장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그 가능성은 조금 지금은 네.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법적으로 분쟁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네. 얘기가 들어가면 아마 가처분 신용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쨌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로노이에 관련된 공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세 번째 기업은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 사실 뭐 최근 이런 조선, 해양
흐름이 괜찮거든요. 괜찮죠. 네. 세진중공업은 또 어떤 공시가 있었을까요? 증여 공시가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공시 관련된 코너를 시작하면서 얘기 드린 게 있었어요. 네. 증여 공시 관련 경우, 증여 공시는 굉장히 유익 있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려는 목적도 굉장히 강한데 세금을 적게 내서 손실을 회피하려는 목적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쵸. 네, 그럼 손실을 회피하려면 언제 증여를 해야 될까요? 주가가 쌓일 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지금 증여를 한다는 건 회사가 싸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증여 시점으로 보면 증여 시점 전 2개월과 후 2개월, 총 4개월의 주가 평균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2개월 동안 주가가 뭐 급등할 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자들은 지금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사실 그런 흐름을 좀 알고 전략으로 녹여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증여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회사 내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보면 데크하우스랑 그다음에 액체 관련된 가스 탱커를 하는 게 주력입니다. 근데 이 회사 특이한 게 네. 현대중공업의 주요 파트너거든요. 현대중공업 그룹에. 그래서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이 있으면 거기에 데크하우스랑 그다음에 LNG 탱커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100% 공급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공장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공장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기술력도 있다. 그리고 야드도 충분하게, 그러니까 면적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오랜 파트너로서 이제 현대중공업과 같이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실적도 사실 같은 흐름을 그럼 가져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더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성장하는 게 좀 더 됐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그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데크하우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리면 데크하우스가 이제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 위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선원들이 생활하고 그다음에 좋다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거를 만드는 게 데크하우스예요. 거기 그다음에 이제 가스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이 안에 있으면 이제 그 밑에 가스를 보관해서 가는데 그 밑에 이제 탱커를 공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데크하우스를 만드는 회사가 또 따로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은 조선사에서 이걸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한꺼번에 다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레고 블록처럼 여기저기서 이제 조립 만들어서 갖고 그거를 한 번에 조립한다고 보면 됩니다. 합치는 거군요. 네네. 조선사의 도쿠에서 이제 그거를 조립해서 한 번에 합치는데 제가 울산 출신이기 때문에 그 공장을 많이 봤어요. 네. 그렇군요. 네. 현장에서 직접 많이 목도하시면서. 봤죠. 네. 그래서 데크하우스 그리고 LNG 탱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중공업 실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고 올해 실적을 보면 3분기 누적으로 매출액이 2,742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서 11%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선 기자재 실적만 보면 2,71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9%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트 쪽에서 매출이 작년에 600억 정도 잡혔던 게 빠지면서 매출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선 쪽의 사업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선 쪽의 실제로 마진도 훨씬 좋거든요. 근데 3분기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3분기, 맞아요. 네, 3분기 이제 매출액이 820억, 그러니까 2분기에 1,200억이 넘었었고, 그다음에 적자가 66억이 났거든요. 2분기에 영업이 210억이 났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를 보면 조선사에서 지금 외주사에서 물량을 줄 때 조선사도 좀 약간 좀 빠듯한가 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배를 짓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선 먼저 이제 지어서 나중에 우리가 매출을 잡아줄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선 제작 후 매출이라고 하는데 선 작업 후 매출이 반영되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먼저 들어가는데 매출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3분기가 그렇죠. 저조했던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를 보면 1분기 안 좋고 2분기 굉장히 좋고 3분기 안 좋았는데 4분기는 또 반대로 좋은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 보면은 지금 국내 업체들이 조선 관련된 LNG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LNG 탱커의 발주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내년에 기본적인 사업은 좋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 세진중공업이 연초만 해도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게 해상풍력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상풍력이 크게 보면 이제 하부 구조물이 있고 타워가 있고 그다음에 나셀이라고 해서 이 풍력 기기를 돌리는 선풍기 뒤에 이 붙어 있는 이 모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블레이드가 있다고 보면 원래 이 회사가 한다고 했던 건 이제 하부 구조물 쪽이었어요. 네. 비교적 간단한 그렇죠. 구조물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베스타스를 통해서 상부 구조물인 나셀이랑 그다음 나셀 앞에 이게 붙어 있는 허브 이 두 개를 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그렇죠. 난이도가 있는. 근데 요거를 하면은 매출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마진도 조선보다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딜레이가 된 거죠. 그래서 세진중공업의 주가가 바닥인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증여가 나왔다는 건 내년 이후에 풍력에 대한 그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들어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어쨌건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요 공시가 나왔는데 네. 54년생인 윤종국 회장이 이제 85년생인 아들 윤지원 부사장에게 750만 주를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윤지원 부사장의 지분율은 30.9%에서 44%까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건 이제 지분 승계 구조가 거의 끝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윤종국 부사장 지분이 이제 15%밖에 안 남았거든요. 윤종국 회장의 지분이 15%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승계는 거의 끝나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여기도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아까 보론호의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론호의에서 걱정되는 게 혹시 담보대출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있습니까? 네, 있어요. 아, 네, 여기가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그 담보대출을 받은 게 총 2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주원 부사장이 300억을 대출받았는데 200억이 한국투자증권이고 만기가 또 11월 30일이었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없는 거면 사실 연장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한국투자증권이 계속해서 그런 자금을 옥죄다 그러면 이력이 있었으니.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그런 이슈가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걱정이 되는 정도. 네. 네, 약간의 우려감은 있지만 다시 사업력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조선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풍력 쪽에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고 있고 네. 또 저는 세진중공업 또 선원들의 집까지 만들고 있었다라는 네, 흥미로운 또 기업이었다는 점까지 세진중공업에 대한 공시 한번 재미있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새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여기서의 탑픽 기업만 한번 꼽아볼까요? 아무래도 뭐 2차전지 흐름도 좋고 하니까 원준이 가장 좀 긍정적이지 원준. 않을까. 네. 네, 오늘 원준, 보르노이, 세진중공업 이렇게 공시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원준을 탑픽 기업으로 꼽아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이야기해주신 전자공시생에서 장우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